1943년 봄 바르샤바 게토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상징적인 반란 중 하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기아, 강제 추방, 그리고 공포에 갇힌 수천 명의 사람들은 억압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기도 거의 없었고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임시 전투원들은 폐허를 참호로 만들고 분노와 위험이 뒤섞인 모습으로 나치의 전쟁 기계에 저항했습니다. 제3제국의 대응은 가차 없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것은 S 장군 위르겐이었습니다. 스트룹크는 꼼꼼하고 잔혹한 진압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날마다 게토를 한 블록씩 파괴하며 화염 방사기, 폭발물, 그리고 즉결 처형을 동원하여 저항의 흔적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5월 16일 슈트루프가 바르샤바 대신하고그를 폭파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국가사회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치의 점령으로 국가 전체가 해체되었습니다. 1934년 아돌프 히틀러와 폴란드 원수 유제프 피우스트스키는 나치 독일과 폴란드 간의 불가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때까지 양국 관계는 긴장 상태였습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폴란드의 할양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전전 지지자들은 이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는 서프로이센, 포즈난, 오버슐레지엔과 같은 지역을 되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자신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에 이러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이 조약의 목적은 독일에 대항하는 프랑스-폴란드 군사동맹의 가능성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운명적인 전쟁 이후 재무장하려는 그의 목표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영국처럼 유화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과거의 긴장 국면 이후 프랑스는 독일의 요구에 대한 제한적인 양보를 통해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는 베르사유 조약의 영토 및 군사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에 동의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독일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에 대륙의 화합을 수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 당국은 1935년 독일이 군대에 부과했던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년 후 라인란트 지역의 재무장을 허용했고 1938년에는 오스트리아 합병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동료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용하여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위협을 이용하여 미넨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 지역인 수데텔란트를 할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독일 총리는 모든 향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9년 3월 히틀러의 부하들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고위 관리들은 폴란드 영토의 온전함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939년 4월 28일 그는 폴란드와 체결한 불가침 조약에서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히틀러는 소련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곳에서 히틀러와 스탈린은 폴란드 영토 분할에 비밀리에 합의했고 이를 통해 독일 총리는 소련군의 개입을 두려워하지 않고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나치 선전은 이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폴란드가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독일계 주민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프랑스, 영국이 독일을 포위하고 분열시키려는 비밀 계획을 거짓으로 꾸며냈습니다. 친위대 SS는 독일군과 함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상대로 가짜 공격을 벌이며 폴란드인들이 공격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가짜 상황을 이용하여
보복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은 폴란드 영토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약 900대의 폭격기와 400대 이상의 전투기의 지원을 받는 2000대가 넘는 전차가 폴란드 영토에 진입하여 점령을 시작했습니다. 침공 기간 동안 독일은 60개 사단과 150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북쪽으로는 동프로이센과 독일, 남쪽으로는 실레지아와 슬로바키아에서 진격했습니다. 폴란드의 방어선을 재빨리 돌파하고 대규모 포위 공격을 감행하며 바르샤바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의 대응은 느렸고 폴란드군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배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군은 현대식 무기나 장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기갑 및 차량화 부대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유한 300대의 항공기는 며칠 만에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장 전력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군은 방역에 나섰고 심지어 독일군 사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폴란드군은 목표를 달성하고 적을 격파했습니다. 이 신속한 전략은 전 세계에 정역전 빌리츠크릭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번개 전쟁 라이트닝 워를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는 기갑 부대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갑 부대는 강력한 공군력의 지원을 받으며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9월 3일 프랑스와 영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1939년 9월 3일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싸우고 있는 동안 소련이 동쪽에서 침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는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1939년 9월 27일 격렬한 포격 끝에 바르샤바는 독일군에게 항복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불가침 조약을 존중했고 이틀 후 폴란드를 분할하고 부크강을 경계선으로 삼았습니다. 1939년 10월 6일 폴란드의 마지막 저항이 끝났습니다. 같은 해 10월 히틀러와 그의 독일은 동부 국경을 따라 서프로이센, 포즈난, 오버슐레지엔 그리고 단치 자유시를 포함한 옛 폴란드 영토를 직접 합병했습니다. 바르샤바, 크라쿠프, 라돔, 루블린과 같은 도시들을 포함한 독일 점령지의 나머지 지역은 나치당 변호사이기도 한 민간 총독 한스 프랑크가 이끄는 소위 총독정부 제너럴 구버너먼트로 조직되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가 탄생했습니다. 점령 후 히틀러는 나머지 나치 지도자들과 함께 폴란드 유대인 인구의 고립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새로운 뉘른베르크 법에 따라 유대인은 파란색 다윗의 별이 있는 흰색 완장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940년 10월 16일 아돌프 아이히만과 같은 당국 간의 의견 차이 이후 폴란드의 독일 총독 한스 프랑크는 영토의 2.4%를 차지하는 바르샤바 게토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는 38만 명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장 큰 게토로 인구의 30%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인 1441년 5월에는 그 수가 44만 5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18개월 동안 도시와 독일 마을에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게토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게토에 만연한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과 기아의 여파 덕분에 인구는 유지되었습니다. 식량 배급량은 184칼로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유대인이 아닌 폴란드인들은 1800칼로리, 독일인들은 2400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1940년 11월 16일 독일군은 게토 접근을 봉쇄했습니다. 먼저 철조망으로 게토를 둘러싼 후 높이 3m,
길이 18km의 벽을 쌓았습니다. 게토 내에서 유대인들은 질서와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 운동과 유대인 의회인 유덴라트, 주덴라트 와 같은 조직과 기관도 게토 내에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에 맞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기아 외에도 주택 과밀, 일부 지역의 무기력, 그리고 다른 지역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이러한 집단 형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유덴라트가 취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기숙사당 수용 인원을 7명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게토 내에서 운영되는 병원과 고아원도 관리했습니다. 어린이 공화국으로 알려진 이 시설 중 하나는 교육자 야누시가 운영했습니다. 코르차크는 1942년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트레블링카로 추방되었습니다. 코르차크는 같은 해 트레블링카 학살 수용소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미국 유대인 합동위원회는 무료 수프 한 그릇과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촌토스는 141년까지 바르샤바 게토 인구의 3분의 2에게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들은 이디시어, 히브리어, 폴란드어 3가지 언어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유대교 전통 명절을 기념하고 개인 집에서 랍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감자 중에는 수십 명의 바이올리니스트, 다양한 현악기와 관악기 연주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전에 재즈 음악가이자 소규모 밴드 멤버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수감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비밀리에 콘서트를 열었고 전시회와 연극도 열었습니다. 1942년 1월 20일 반제회의 이후 나치 최고 사령부는 유럽의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최종 해결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1942년 5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개관한 트레블링카 강제 수용소 건설에 신속하게 착수했습니다. 7월 22일 대규모 강제 이주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 유대인 병원 직원, 유대인 경찰과 그 가족, 유대인 라트 주덴랏 회원과 그 친척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이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매일 유대인 경찰은 약 6,000명의 유대인을 트랜스페르텔레 선로 옆에 위치한 쿰슐라그플라츠 쿰슐락플라츠라는 집합 장소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유대인 정치위원들은 독일군이 유대인 라트 주덴랏의 초대 지도자였던 아담 체르냐코의 아내를 포함하여 수백 명의 인질을 사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월 23일 체르니아코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체르니아코프는 추방 및 학살될 수천 명의 어린이 이름이 적힌 명단을 나치에 넘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비극 이후 자살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받은 학대를 참을 수 없었고 더 심한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유덴라트 지도자가 자살한 날, 유대인 저항 세력은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학살 수용소가 아니라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트레블링카로 그리고 그보다 적은 규모로 마이다네크로 이송되었습니다. 8월과 9월 사이에 독일군과 연합군은 강제 추방에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하여 유대인 경찰이 이송할 수 있는 유대인의 수를 늘렸습니다. 연합군이 약 6만 5천 명을 추방한 것과 비교했을 때 나치군은 8월에 14만 2천 명 이상, 9월에는 거의 5만 6천 명을 이송했습니다. 1942년 9월 6일에서 11일 사이에 첫 번째 대량 추방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해도 약 3만 6천 명의 유대인이 추방되었고 2,600명 이상이 처형되었으며 60명이 자살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이후 약 5만 5천 명의 포로가 게토에 남았습니다. 3만 명이 다양한 독일 산업에서 일했고 2만 명이 숨어 지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8천 명의 유대인이 바르샤바 게토 밖에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저항 세력이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1942년 하반기 유대인 지하 저항 세력은 두 개의 더 큰 조직으로 나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쇼메르 그룹의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시오니스트, 유대인 청년 운동인 하차이르는 같은 해 3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살인, 학살, 강도 시스템이 끊임없이 유대인의 막다른 길과 완전한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유대인 자경단 창설의 필요성을 촉발했습니다. 추방전 같은 달에 열린 회의 이후 하쇼메르 조직은 하차이르는 자위 조직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비시오니스트 유대 공산주의 운동인 분드는 폴란드 저항단체의 도움 없이는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폴란드 저항단체는 이전에 그러한 대의명분과의 협력을 거부해 왔습니다. 반면 유델라트, 주든랏 지도자들은 분트의 대응에 찬성하며 추방 위협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집단적 보복을 우려했습니다. 1942년 7월 23일 여러 지하 정치 세력이 비밀리에 회동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인 7월 28일 하쇼메르 시오니스트 단체 대표들이 하차이르, 하보님 드로르와 브네이 아키바는 당들과 별도로 만나서 지다우스카를 만들었다. 조직 보요와 보조와 또는 유대인 투쟁 조직 소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는 220명에서 500명 사이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비는 주로 히브리어로 트누아트 티누아트로 알려진 단체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노아르는 유대인 시온주의 운동을 뜻합니다. 유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교육단체입니다. 시온주의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교육적, 사회적, 사상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오비 회원들은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이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 한다고 의심하여 교육 및 문화의 초점을 자기 방어와 무장 투쟁 교육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9세대를 설득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보고서를 믿었고 그 보고서에는 강제 추방의 이면에 유대인 말살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츠하크 주커만, 이츠학 조커만이라는 예명과 안텍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쿠키어만, 추키엘만은 유대인 투쟁 조직 COB의 지도자였습니다. 쿠키어만은 이 조직의 설립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청년 단체들은 유대인 투쟁 조직 Jewish Struggle Organization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당이나 유대인 라트, 주든랏의 지원 없이 우리 스스로 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COB 대표들은 바르샤바의 아리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AK 아미아의 약자와 같은 폴란드 반파시스트 저항 단체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라요바. 그러나 이는 AK의 무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저비의 좌파 이념과 소련 모델에 대한 성향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소비는 유대인들에게 무기를 들고 쉽게 전멸당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선전물을 재빨리 배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토는 모두가 똑똑해지고 남자답게 죽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당하지 말자입니다. 라고 적힌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스오비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나치 부역자였던 유대인 경찰 수장을 중상을 입힌 것입니다. 유대인 경찰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지만 나치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바르샤바 게토 주민들은 이를 배신으로 여겼고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소브는 그들을 부역자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나치를 돕는 사람은 누구든 처형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나치군은 제요비 간부 몇 명을 체포하여 강제 추방에 투입했습니다. 조비는 혼란에 빠졌지만 한와르의 유대인 단체들과 연합하면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하치오니와 고르도니아, 동시에 번드에서 온 비시오니스트들이 합류했고 모르드게도 합류했습니다. 하초메르의 전 대표인 아니에레이치 하차이르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잠입자가 나치의 정보원으로 발각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노시 그 박사였는데 그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1943년 1월 18일 나치군은 두 번째 강제 추방을 시작했습니다. 수감자 중에는 아니엘레비츠를 포함한 일부 유대인 자치단체 제오비 대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의도적으로 위장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이 반란군은 대형을 갖추고 총구를 겨누고 나치와 맞섰습니다. 대열은 흩어졌고 소비는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자치단체는 게토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유대인 자치단체 주덴라트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체르냐코프의 자살 이후 게토의 유대인들은 희망을 잃었지만 소비를 발견하면서 무장 반란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조직은 WJJW 지드롭스키였습니다. 즈비아젝 보이스코비 W 오스코위, 즉 유대인 군사연합은 제오비와 비슷한 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JJ와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은 승리하려면 압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주로 권총과 리볼버, 자체 제작 폭발물, 그리고 몰로토프 칵테일이었습니다. ZW는 AK와 같은 게토 외부의 비밀 접촉을 통해 제오비보다 더 나은 무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토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발각되어 1944년에 살해된 폴란드계 유대인 역사가 에마누엘 링겔블룸은 무라노프스카 거리 지하에 숨겨진 ZW 무기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허리띠에 리볼버를 차고 있었습니다. 넓은 방에는 경기관총, 소총, 여러 종류의 리볼버, 수류탄, 탄약 주머니, 독일군 제복 등 다양한 무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무기는 4월 전투에서 최대한 활용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전직 폴란드군 장교에게서 25만 질로티 상당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5만 질로티를 계좌로 지불했습니다. 기관총 2자루를 개당 4만 질로티에 구매했고 다량의 수류탄과 폭탄도 구매했습니다. GOP와 ZW로의 구성원들은 합의에 도달하고 새로운 도전인 바르샤바 게토 봉기에 대처하기 위해 단일 조직으로 합병하기 위한 목표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자신을 게토의 주요 조직으로 여겼고 ZW는 ZW가 더 나은 훈련, 더 폭넓은 교육, 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W는 우월한 군사적 준비로 인해 행동을 주도하고자 했고 반대로 반란군의 무기가 공동 창고에 저장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요비는 또한 동맹 가능성이 있는 경우 ZW의 부하들이 완전한 조직이 아닌 개별적으로 요비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ZW는 폴란드 사회주의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요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분들을 불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았고 두 조직은 별도로 지속되었습니다. 1월 21일
5천에서 6천 명에 달하는 게토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기 위해 붙잡아온 독일군은 강제 추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지스탕스 세력은 이 소식을 기뻐하며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치가 마지막 강제 추방을 재개하고 봉기가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 벙커와 대피소를 건설했습니다. JJ와 JOB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바르샤바 게토 봉기는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의 마지막 전투. 4월 19일 유대인의 6월절인 페사흐가 시작되었습니다. 적대적인 시기에도 게토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며 어둠 속에서도 축제를 즐겼습니다. 독일군은 이러한 여유를 틈타 아침에 게토에 진입했습니다. 독일 장교들의 계획대로 게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주민들은 은신처나 벙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후 생존자 중 한 명인 마렉은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에델만은 기자 한나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77년 크랄. 그날 게토 청산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리아 측에서 독일군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장벽을 포위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8일 저녁 우리 5명, 즉 참모총장 전원이 엘레비치의 집에 모였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22살이었죠. 아니엘레비치는 1살 어렸고 간단히 말해 우리 5명의 나이를 합치면 110살이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병사들의 군화 소리와 함께 독일어로 큰 소리가 들려오자 COB와 ZW는 경계 태세를 갖추고 저항할 태세를 취했습니다. 모르드게 사령관 아니엘레비츠는 소총, 자동소총 몇 자루, 권총, 그리고 사제 수류탄으로 무장한 약 70명의 유대인 전투원들을 지휘했습니다. 독일군은 포로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들이 전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SS 사령관 위르게는 스트루븐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12명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독일군의 방역은 3일째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스트루버의 여단은 4월 21일까지 기다려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 가옥, 벙커, 은신처에 맹렬하게 돌입했습니다. 저항군은 보호를 구하면서 산발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게토의 거리는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5월 8일 아니엘레비치와 그의 부하들은 수십 명의 독일군과 싸웠지만 독일군의 위력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엘레비치는 밀라거리 18번지에서 즉사했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일부는 거의 한 달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지만 스트루브의 눈에는 마지막 한 걸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깊은 증오심으로 틀로마츠키 거리에 있는 대신하고그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월 16일까지 스트루프는 5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포로로 잡고 7,000개의 벙커를 파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독일군이 승리했습니다. 스트루프는 힘러에게 사진을 보내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바르샤바 게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레지스탕스 지도자들은 체포되는 것보다 즉사를 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트레블링카의 가스실에서 7,000명의 유대인이 살해되었습니다. 거의 42,000명이 루블린 마이다네크 강제 수용소와 푸니아토바, 트라브니키, 부진, 크라스니크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1943년 11월 수학축제 작전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루블린의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한 암호명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11월 3일에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체계적으로 살해함으로써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항 운동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바르샤바 게토 봉기에 의해서만 촉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추수절 학살 사건 이전인 1943년 가을과 봄, 바르샤바 외에도 비아위스토크 마을의 유대인 집단이 독일군에 저항했습니다. 같은 해 8월 2일 트레블링카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은 자유를 찾아 나치에 맞섰습니다. 10월 14일 포로들은 봉기를 일으켜 300명의 수감자가 탈출했고 그중 58명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트레블링카와 소비보르에서 일어난 포로 봉기 이후 악티온 강제수용소는 라인하르트는 청산되었다. 힘러의 명령에 따라 11월 3일에 수학제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수용소에서 탈출하지 못한 4만 3천 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SS 장교와 경찰은 트라브니키와 포니아토바 노동 수용소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모든 유대인을 모아 특별히 파놓은 구덩이에 넣어 총살했습니다. 마이다네크에서 나치군은 유대인을 나머지 수감자들과 분리하여 루블린 지역의 다양한 노동 수용소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모아 참호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마이다네크와 트라브니키에서 독일 장교들은 나머지 수감자들이 무기소리나 희생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확성기로 시끄러운 음악을 틀었습니다. 포니아토바에서는 총살이 이틀 동안 계속되었지만 마이다네크와 트라브니키에서는 단 하루에 이루어졌습니다. 4만 3천 명의 유대인이 살해되었다는 수치는 이 학살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두 번째로 큰 처형 사건이 되며 1911년 10월 나치가 5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살해한 오데사 학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처형 사건입니다. 바르샤바 게토 봉기를 다시 살펴보면 유대인 저항 세력은 독일군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치는 서우오비와 젯살레블루이의 봉기 덕분에 게토를 3일 만에 파괴하고 파괴할 계획이었지만 전투는 4월 19일에 시작되어 5월 16일에 끝나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봉기가 끝난 후에도 폐허 속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독일군 순찰대와 보조군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 봉기는 전쟁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최대 규모의 봉기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유대인 저항 운동이었으며 히틀러 집권 이후 유럽 최초의 도시 봉기였습니다. 또한 비아위스토크 게토, 민스크 게토, 트레블링카 및 소비보르 학살 수용소 등 다른 반란 운동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은 바르샤바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저항 지도자는 패배를 알면서도 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지하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왔고 구출될 희망이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했습니다. 이 말은 용감한 행동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는 것을, 헛되이 죽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나치가 폴란드의 예술과 역사를 빼앗았을 때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유대인들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군은 그들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빼앗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엄격하게 계산된 것이었으며 총살과 학살 외에도 점령지의 식민지화와 독일화로 구성된 동부 일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설계자는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와 나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였습니다. 폴란드가 문명국으로 여겨질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폴란드 영토를 점령하자마자 영화관, 극장, 라디오, 언론 전반, 교육, 심지어 카바레까지 금지했습니다. 대신 제3제국의 업적을 조명하는 영화를 강제로 시청하게 하고 확성기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연설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유일하게 폴란드어 신문을 발행하던 편집국은 즉시 폐쇄되었고 지식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1940년 모든 문화활동은 후에 중앙선전부로 계층된 대중교육선전부의 전속관리 해노였습니다. 에로티시즘이나 포르노적 성격의 저질 공연만 허용되었는데 이는 세계가 폴란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문화적 표현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부하들은 여러 외국 비평가들을 소환하여 공연의 질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몇 달 후 폴란드어로 된 서적은 금지되었고 출판은 중단되었으며 기존 출판물 대부분은 검열되었습니다. 한편 아인자츠 그루펜 하우프트로이한트 스텔레 의 감독을 받는 독일인들은 오스트와 SS 아네네르베는 예술품을 약탈하여 독일로 가져갔습니다. 나치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42년까지 폴란드 예술작품의 90%가 독일 영토에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 중 일부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있는 총통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러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렘브란트 등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화가들의 그림 약 3,000점, 폴란드 화가들의 그림 11,000점, 조각품 1,400점, 사본 75,000점, 지도 25,000점, 서적 90만 권을 포함하여 50만 점이 넘는 예술작품을 약탈했습니다. 심지어 동물원에서 이국적인 동물들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폴란드의 대학, 학교, 도서관, 영화관, 극장, 박물관 등 교육 및 문화의 중심지는 폐쇄되거나 누르눌로 지정되었습니다. 푸르 도이체, 독일인만을 위한 독일어라고 불렸습니다. 종교 건물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폴란드인조차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전쟁 전 폴란드에는 175개의 박물관이 있었지만 그중 105개만 살아남았고 33개만 다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600개가 넘는 과학기관 중 절반이 파괴되었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존데라크 티온 손드락시온 기간 동안 크라쿠프 전투, 야기엘론스키 대학교를 비롯한 크라쿠프의 여러 대학교 교수와 학자들을 겨냥한 작전, 그리고 르부프 대학교 교수 학살로 폴란드는 전문 인력의 상당수를 잃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폴란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절반, 변호사의 상당수, 교사의 약 25%, 성직자의 20%를 잃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권리와 자유를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폴란드에 숨겨진 군대 아알미아 케이아라 조와 COB와 ZZW가 창설되기 몇 년 전 독일의 권력에 맞서 싸우려는 저항 조직이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27일 폴란드 저항군 장교들이 슬루즈바를 결성했습니다. 양손 폴스키는 영어로 폴란드 승리를 위한 봉사라는 뜻입니다. 1940년 1월 이 조직에서 ZWZ 쥐언잭라는 이름의 단체가 탄생했습니다. 워키 무장투쟁동맹 제피로네즈 ZWZ은 로베츠키 에레키가 지휘하는 그로트 지로트로 알려졌으며 1042년에 명칭이 아르미아로 변경되었습니다. 크라조와 케이라조와는 본토군을 의미합니다. 1943년에 기인온는 체포되었고 그의 후계자는 타드스 볼 코모롭스키였습니다. 1941년부터 1944년 사이 아르미아 크라요바는 침략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 700대의 열차를 탈선시키고 40개의 다리를 폭파하고
2만 5천 건의 사보타주를 자행했으며 점령군에 대한 570건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943년부터 무장투쟁에서 이들은 게릴라 부대로 조직되어 독일군에 맞서 170회 이상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봉기 당시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독일군에 대한 공격에서 포로와 인질을 구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양한 습격과 정보작전을 조직하고 저명한 나치 부역자들과 게슈타포 간부들을 제거했습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폴란드 전역에 강력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런던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런던에서 이 메시지는 망명 중인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들은 다시 이 메시지를 영국 정보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크라요바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중요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1942년 나치 철도 수송을 방해한 가랜드 작전, 1943년 제3제국이 합병한 지역과 총독부 사이의 국경에 있는 나치 국경 초소에 대한 일련의 공격으로 구성된 벨트 작전, 그리고 나치군이 붉은 군대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고 있던 도시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전국적 봉기를 기반으로 한 1944년 템페스트 작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봉기 중 하나가 바르샤바 게토 봉기였습니다. 이 작전의 다른 상징으로는 빌뉴스에서 일어난 오스트라브라마 작전과 소련에 맞선 르푸프 봉기가 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 봉기 동안에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2개의 부대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군 아르미아의 10%에 해당합니다. 크라요바 케일라조아는 여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폭파 부대와 하수도 시스템 부대였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간호사, 의사, 들것 운반자 또는 메신저로 활동하며 바르샤바 저항 운동의 의료 요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봉기가 끝날 무렵 5,000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2,000명이 투옥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6번 슈탈라, 그 오버랑겐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크라요바는 역경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 팀 중 하나였습니다. 알프렌테 인민군. 또 다른 폴란드 저항 단체는 아르미아였습니다. 1944년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 루도와, 몇 년 전 과르디아라는 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수비대를 뜻하는 루도바 루도와는 소련에 망명한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1944년 11월 1일 국가평의회는 루도바를 공식화하고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루도바의 회원수는 1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루도바는 붉은 군대 장교, 빨치산, 그리고 공산주의 계열 폴란드 민간인들이 뒤섞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르미아보다 병력이 적었습니다. 크라요바 케일라조아는 그랬지만 소련의 물질적 지원은 더 많은 군비 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어쨌든 아르미아는 크라요바는 조직이 더 잘 구성되어 있었고 병사들의 규율이 더 강했습니다. 군대 루도와 AL로도 알려짐는 900건의 작전에 참여하여 2만 명이 넘는 독일군을 사살하고 350대의 열차를 탈선시켰으며 거의 80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공산주의 선전이 이러한 업적을 과장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폴란드 역사가 피오트르 곤 타르치크에 따르면 루도바 작전의 5%에서 10%만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사망한 독일군 전원이 군인이었던 것은 아니며 그중 일부는 민간인이었습니다. 폴란드 태생의 미국 역사가 미에치스와프 비스쿱스키는 AL이 아르미아와의 싸움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라요바는 독일군에 맞서는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들이 게슈타포의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독일군의 행동을 보고하곤 했다고 주장합니다. 크라요바. 알레에 속한 500명의 남자가 독일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바르샤바 게토로 파견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아미아는 루도바는 소련의 지원을 잃었고 무기, 병력, 보급품을 얻기 위해 약탈에 나섰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교회와 저택을 징발하기도 했습니다. 과르디아라고 불리던 시절 루도와 그들은 중요한 군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크라요바는 압수당했고 나머지는 게슈타포에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7,0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바르샤바 반란군. 아르미아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케이라조아는 바르샤바 봉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14-14년 폴란드 망명 당국과 아르미아 지도자들이 크라요바는 소련의 지원 가능성을 믿지 않았고 독일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카틴 학살 당시 붉은 군대는 수천 명의 폴란드 장교를 살해함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들은 스탈린의 부하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해방에 어떻게 협력했는지 관찰했고 스탈린이 폴란드에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련 점령을 추구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 정부는 망명지에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크라요바는 붉은 군대가 도착하기 전 폴란드 해방 임무를 맡았던 곳이었습니다. 1914-14년 7월 13일 소련군은 옛 폴란드 소련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아르미아 부대원들은 크라요바는 소련이 자신들이 나치에 협력했다고 비난하며 겁쟁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아르미아 회원들이 주도한 빌로 봉기의 전례도 가지고 있었다. 포로로 잡힌 크라요바는 처형되거나 소련의 굴라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7월 27일 한스 프랑크는 10만 명의 폴란드군에게 바르샤바 곳곳에 수많은 요새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K 지도부는 이 작전을 저항 세력을 해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시민들을 설득하여 명령에 불복종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소련의 선전 활동은 군대 아르미아의 신뢰를 계속해서 떨어뜨렸습니다. 크라요바 케이라조아는 폴란드인들이 싸우기를 원하지 않고 붉은 군대가 자유를 되찾기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날 소련군은 라디즈민 전투에서 독일군과 싸우기 위해 비스툴라강 유역에 첫 번째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AK는 폴란드 민간인들이 자신들의 요새와 요청에 불복종했다는 사실을 독일군이 알게 될까봐 우려하여 봉기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1414년 8월 1일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폴란드군은 남녀노소를 합쳐 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정규군 경험이 없고 파르티잔 전투원이었던 2만 3천 명의 참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르미아 알미아 부대원뿐만 아니라 크라요바 케이라조아를 비롯한 다른 독립 게토 집단들이 이 요청에 응했는데 그 중에는 바르샤바 게토에서 탈출한 유대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8개 지역으로 나뉘어 소총 1000정, 기관 단총 60정, 권총 1700정, 자동 권총 300정, 수류탄 25,000발, 대전차 무기 35정, 기관총 7정으로 구성된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서방연합군은 이러한 무기고 외에도 바르샤바에 다양한 무기를 지원했다. 전투 중 공장들은 자동 권총 300정, 화염방사기 150정, 수류탄 4만 발, 박격포 한문, 장갑차 한 대를 비축할 수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16,000명의 독일군이 저항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바르샤바 주변 여러 지역에는 90만 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다. 봉기는 8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은 폴란드 민간 여성으로부터 적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략을 세울 시간은 없었지만 나치군은 봉기를 막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봉기는 중심부와 구시가지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독일군은 크라요바는 바르샤바 제4지구인 볼라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폴란드 수도의 주요 지구인 모코토프에서 독일군은 폴란드 반체제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비스툴라강 동쪽 기슭에 위치한 작은 지구인 프라가에서 폴란드군은 적군이 밀집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은신처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전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넓은 지역을 탈환했지만 서로 접촉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도권을 잃은 AK는 도시 전역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방어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4일 적대적인 작전을 개시한 지 3일 만에 폴란드 국군은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한편 독일군 장군 에리 폰덴바흐, 첼 레프스키는 요청했던 증원군을 받아 독일군 고립지역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8월 5일 AK는 게토의 폐허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독일군 중장 하인츠 라인파르트는 히틀러의 지시를 받았는데 도시를 호수로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라인파르트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볼라 학살로 알려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8월 8일까지 지속되었고 여러 자료에 따르면 4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에 사망자를 냈습니다. 나치는 이러한 작전을 통해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항복을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군은 이 학살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이 모두 즉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독일군 지휘관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포로들을 전쟁 포로로 취급했습니다. 8월 5일 수십 대의 독일 전차가 도시로 진입했고 폴란드 시민들은 인간 방패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독일군은 볼라 지구를 두 동강 내고 반코비 광장에 도달했습니다. 8월 9일부터 18일까지 나치와 폴란드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구시가지 전체와 반코비 광장 주변 지역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폴란드 침공 당시처럼 적십자기가 개양된 병원들을 폭격하여 수백 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살해했습니다. 8월 말 폴란드군은 구시가지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9월 2일 약 6천 명의 남녀가 당시 레지스탕스의 중요한 통신 및 수송수단이었던 하수구를 통해 퇴각했습니다. 독일 폭격기와 자주포인 모에르저 게레트, 지우의 초강력 포격으로 레지스탕스의 패배는 확실해졌습니다. 그 사이 AK 회원들은 수십 개의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슬픈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소련의 지배하에 폴란드가 히틀러 군대의 위력에 시달리는 동안 적군과 소련 정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39년 9월 28일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이 비밀리에 체결된 후 소련은 이후의 적이었던 독일과 유사한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영토와 지정학적 문제에서 한때 주권 국가였던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소련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중부를 가로지르던 경계선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제3제국이 폴란드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피사강, 나레프강, 부크강, 산강 동쪽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전체 영토는 약 2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했고 거의 1,4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공식적으로 폴란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과 침공 초기부터 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련은 폴란드 군인을 전쟁 포로로 분류하지 않고 새 소련 정부에 반항하는 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초기에는 침공 중과 후에 국경 지역에서 NKVD에 의해
25만 명이 넘는 폴란드 전쟁 포로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소련이 전쟁 규칙에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포로의 상황은 불확실하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위가 거부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장교는 살해되거나 소련 굴락으로 보내졌습니다. 카틴 학살 동안 이 비밀 경찰은 약 22,000명의 폴란드인을 학살했습니다. 침공 내내 소련은 수만 명의 폴란드 전쟁 포로를 살해했습니다. 스탈린과 소련 당국은 전쟁 전 폴란드 국가가 혁명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권력을 잡자마자 그들은 수많은 지식인, 전직 공무원, 성직자, 정치인, 과학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소련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일반 시민들도 투옥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 이 감옥에는 약 50만 명의 폴란드인이 수감되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런 코즐로프스키, 알렉산데르 프라이스토르, 스타니슬라프 그랍스키와 스타니슬라프 글라빈스키, 블라디슬라프와 같은 저명한 언론인과 시인들도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브로니에프스키, 알렉산더 와트, 러폴드 레윈, 타드시 파이퍼, 터도르 파르니키, 마리안 추흐노프스키 및 아나톨 슈테른. 쇼 재판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고 6만 5천 명이 넘는 폴란드인들이 이런 수법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령 초기부터 붉은 군대는 폴란드 주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곧 소련군의 징역이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구해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련군의 징역은 볼셰비키의 침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던 모든 폴란드 공동체와 각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폴란드인과 유대인 모두 독일보다 소련 정권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의 군대는 히틀러의 군대보다 결코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이념을 사용하든 그들 역시 히틀러의 군대만큼 적대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폴란드 국유 및 사유재산을 몰수, 국유화, 재분배하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물품을 징발하는 것 외에도 식량까지 몰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NKVD는 토지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대규모 토지 소유주를 분홍으로 규정하고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이렇게 몰수된 토지는 농민과 저소득층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제 집단화 과정도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토지 개혁 이전에 달성되었던 모든 정치적 성과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징역형뿐 아니라 강제 추방도 만연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만 해도 10만 명의 폴란드인이 이러한 가혹한 처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교도소는 과밀 수용되었고 수감자들은 반소련 활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도시들은 NKVD가 만든 임시 감옥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침략자들은 새 감옥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100만 명의 폴란드인이 시베리아로 보내졌는데 그중 55%는 여성이었고 이들은 잔혹하고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또한 많은 강제 추방자들이 하바롭스크 지방과 카자흐스탄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동시에 폴란드의 정체성은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정책 수립을 위해 인종차별적 기반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탈린주의적 조치를 통해 소련 이념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영토의 완전한 소비에트화와 지역의 러시아화였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나라에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1939년 10월 22일 의회 내에서 최고 소비에트 의원을 시차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소련의 동부 폴란드 합병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폴란드 국가기관들은 해체되고 폐쇄되었지만
소련이 임명한 감독관들의 감독하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르부프 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문화 및 교육기관들은 곧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소련 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와 러시아어 문학은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규 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던 폴란드어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르키우, 키이우, 리비우 대학교가 점차 문을 열었습니다. 소련화 계획은 끈질기게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폴란드 역사의 흔적이나 폴란드 국가의 흔적을 남긴 모든 요소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1939년 12월 21일 폴란드 통화는 유통에서 철수되고 소련 루블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저축과 당장 쓸 수 있는 돈 모두 무효화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소련 국가에 의해 완전히 인수되었습니다. 반면 농업은 집단화되었습니다. 언론은 스탈린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모든 정당과 유사 조직들은 해체되었습니다. 오직 공산당만이 존재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더욱이 유대교 회당, 교회, 다양한 종교 사원을 포함한 모든 종교가 검열되었습니다. 스탈린은 폴란드 국가에 대해 특별한 원한을 품고 있었고 폴란드를 지배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문화와 이념을 전수하여 폴란드의 소속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련과 폴란드를 갈라놓았던 과거 민족 갈등을 떠올리며 스탈린과 그의 부하들은 붉은 군대에 폴란드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조장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20년간의 폴란드 통치 기간 동안 겪었던 불만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전쟁 전 폴란드는 노동자와 소수민족 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 국가로 묘사되었습니다. 소련의 선전은 이러한 비방을 이용하여 제2 폴란드 공화국이 비폴란드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이 공화국 해체를 명백히 정당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살인과 강도를 선동했습니다. 연합국 조약이 전후 폴란드의 정치적 미래에 미친 영향. 1941년 7월 30일 폴란드와 소련은 런던에서 체결된 시코르스키 마이스키 협정을 통해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곳에서 폴란드 총리 부아디스와프는 시코르스키와 영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반 마이스키는 조건을 논의하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해 6월 22일 시작된 독일의 소련 침공인 바르바로사 작전 이후 스탈린은 히틀러의 국가에 맞서 싸우거나 단순히 반대하는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앤서니 이든은 마이스키와의 협상을 시작하고 외교 관계를 재개하기 위해 시코르스키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약 체결 후 8월 14일 모스크바에서 두 세력 간의 추가 군사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탈린은 이전에 나치 독일과 체결했던 조약, 즉 양국 간의 협정과 양보를 포함한 모든 조약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폴란드 분할의 무효화와 여러 소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만 명의 폴란드 전쟁 포로 석방에 동의했습니다. 8월 12일 폴란드 시민과 포로들은 사면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부아디스와프 장군의 감독을 받는 안데르스 군대라는 새로운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안데르스점 그러나 많은 폴란드인들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년 더 지속되었습니다. 1943년 소련과 폴란드는 최근 발견된 카틴 무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거부하면서 관계를 단절하고 적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1944년 6월에도 강제 추방은 계속되었습니다. 폴란드 지하국가 소속 군인과 관리 약 4만 명이 붉은 군대 입대를 거부했고 1년 후에는 5만 명이 더 강제 노동 수용소로 추방되었습니다. 1414년 가을 고위 장교 300명을 포함한
폴란드 지하전투원 약 2만 5천 명이 NKVD와 SMRSH 작전부대에 체포되어 굴라크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1945년 무렵 독일군은 서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공화국 임시정부에 의해 폴란드의 공식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오랫동안 소련 북부군 집단에 군사 점령해 있었습니다. 1944년과 1946년 사이 수천 명의 폴란드 독립투사들이 새로운 공산주의 정권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NKVD, 스머시, 그리고 폴란드 공산당 첩보기관의 국가사무소를 공격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소련에 납치된 후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투옥되었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게릴라와 반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한 소련의 군사작전인 아우구스토프 공습으로 거의 6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강간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특히 실레시아, 마주리아, 포메라니아와 같은 폴란드와 독일이 혼합된 지역에서 그러했습니다. 독일에서 강제 노역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들은 소련군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소련은 냉전 종식 후인 1991년까지 폴란드에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시점에 폴란드 시민들은 자유를 되찾았고 폴란드 공화국은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